삼성은 이번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아주 위험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 사람을 필요로 할까?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온 순간부터 삼성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마다 위기설은 반복됐고 TSMC에게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나빠진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삼성 내부에서부터 아주 거대한 충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삼성전자 노조는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합니다. 규모만 무려 5만 명. 사실상 삼성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준의 집단 행동이었죠. 더 심상치 않았던 건 그 이후였습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도 경고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 경영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죠. 보통 여기까지 오면 대기업 노사는 막판 협상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한국 재벌 구조에서는 결국 그렇게 봉합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노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법원의 가처분 인용 직후에도 예정된 쟁의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순간 시장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삼성이 흔들리는 건가?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한 건 뉴스는 연일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일부 외국계 자금은 오히려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담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었죠. 당시 상황은 실제로 심각했습니다. 코스피는 급락하고 있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근처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반도체 업황 자체도 불안했죠. 거기에 삼성 총파업 리스크까지 터졌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글로벌 자본은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그런데 일부 큰손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글로벌 투자은행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대체 그들은 뭘 본 걸까? 사람들은 파업만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노사 갈등 정도로 봤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성과급을 원하고 회사는 비용 부담 때문에 버티고 정부는 중간에서 조율하려는 아주 익숙한 그림 말이죠. 그런데 삼성 내부에서 돌아가던 계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에게 이번 파업은 단순히 얼마를 더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공장을 멈출 수 있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라인이 하루만 멈춰도 피해 규모가 수조 원 단위로 커질 수 있죠. 특히 지금처럼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하는 시기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HBM 수요는 급증하고 있었고 엔비디아는 물량 확보 경쟁에 들어가 있었으며 TSMC는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SMIC 역시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삼성 라인이 18일 동안 멈춘다? 이건 단순한 손실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번 경쟁사로 넘어간 고객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AI 시대에는 공급 안정성이 기업 경쟁력 자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삼성 입장에서 이번 총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 삼성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대부분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메모리 사업부 파업 때도 결국 성과급을 올려주면서 봉합됐죠. 왜냐면 그게 더 싸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잠깐 더 지급하고 끝내는 편이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삼성은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사람에게 맞출 것인가? 아니면 사람 비중 자체를 줄일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온 순간부터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AI 시대거든요. 과거에는 공장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필요했죠. 특히 반도체처럼 초정밀 공정은 숙련 인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제 사람이 판단하던 영역까지 시스템으로 넘기기 시작하고 있었죠. 예전에는 미래 이야기처럼 들리던 기술들이 실제 공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단 하나였습니다. 파업을 안 한다.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지만 자본은 감정보다 계산에 움직입니다. 인간은 협상합니다. 요구합니다. 충돌합니다. 정치 변수까지 따라붙죠.
하지만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노조도 없습니다. 파업도 없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이번 삼성 사태를 보면서 흥미롭게 느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 삼성도 결국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총파업을 단기 악재가 아니라 장기 구조 변화의 시작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대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포스코도 그렇고, 미국 제조업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물류 창고조차 인간 노동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AI 시대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높은 연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간, 언제 멈출지 모르고, 언제 충돌할지 모르고, 정치 변수까지 따라붙는 인간 리스크. 기업들은 이제 그걸 가장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총파업은 그 공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겉으로는 5만 명이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쳐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 싸움, 정말 모두를 위한 싸움이 맞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총파업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총파업 분위기가 가장 뜨거워지던 시점, 삼성 내부에서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5만 명이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쳐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안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미묘한 반응이 나타난 곳은 의외로 수원 사업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 사업부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실적도 다르고 연봉 수준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꽤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총파업에서 가장 큰 온도차가 나타난 건 메모리 사업부와 비메모리 계열 사이였습니다. 왜냐면 돈의 구조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메모리 사업부는 AI 반도체 호황 중심에 있었습니다. HBM 수요가 폭발했고 성과급 규모 역시 크게 올라가고 있었죠. 반면 다른 사업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가전은 중국 업체들에게 계속 점유율 압박을 받고 있었고 디스플레이 역시 예전 같은 압도적 수익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같은 삼성 직원이어도 누군가는 역대급 성과급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실적 압박과 미래 불안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노조가 내세운 핵심 요구안 때문이었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자. 처음 들으면 단순한 성과급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들 눈에는 이번 총파업이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결국 잘 나가는 메모리 쪽이 더 가져가겠다는 싸움 아닌가? 왜냐면 당시 삼성전자 영업이익 대부분은 메모리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보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수록 가장 큰 혜택은 메모리 인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부 직원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왜 우리가 그 싸움에 같이 들어가야 하지? 이 분위기가 내부에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익명 게시판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메모리 성과급 싸움에 왜 우리까지 끌고 가냐? 우리는 출근할 건데? 같은 삼성이어도 상황이 다른데 왜 다 같이 움직여야 하냐? 이런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죠. 겉에서는 5만 명 총결집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삼성 경영진은 이 장면을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거든요. 균열이었으니까요. 사실 작년 메모리 사업부 파업 때 삼성은 꽤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메모리 인력 결집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과급을 올려주면서 봉합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그게 더 싸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잠깐 더 지급하고 끝내는 편이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삼성은 이번 총파업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5만 명이 정말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 판단이 나온 순간부터 회사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왜냐면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결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 이해관계가 갈라져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서로 다른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메모리 직원들과 비메모리 직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성과급 규모 차이도 컸고
승진 속도도 달랐고 회사 내부 영향력 역시 메모리 쪽이 훨씬 강했죠. 삼성 내부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같은 삼성인데 사실 다른 회사 같다. 그리고 이번 총파업은 그 감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생활가전이나 일부 디스플레이 인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가 힘든 시기에 다 같이 버틴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왜 결국 가장 큰 몫은 메모리 쪽이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이런 감정은 단순한 불만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조 결집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죠. 바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움직이는 숫자는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5만 명 총파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질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움직일까? 그리고 삼성 역시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가 법원 가처분 이후에도 예상보다 차분한 태도를 유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 결속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미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삼성은 처음으로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조직은 결국 스스로 갈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갈라진 조직과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립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조직 내부를 흔들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죠. 더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번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삼성 내부에서는 아주 불편한 현실 하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은 미래를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죠. 누군가는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동화 때문에 자기 부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과급 확대를 원했고, 누군가는 이러다 회사 분위기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고 느끼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노조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서로 다른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삼성 내부에서는 아주 위험한 결론 하나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회사는 앞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까? 그리고 삼성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내부 균열을 잃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 회사 밖에서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노사 갈등 역사에서 꽤 낯선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주주들이 직접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노사 갈등은 익숙한 구조였습니다. 노조가 압박하고 회사가 버티고 정부가 중재하는 삼각 구도, 대중은 보통 바깥에서 지켜보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번 삼성 총파업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이 공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요구안이 단순 임금 협상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 시장에서는 이 문장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단순 회사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곧 주가였고 배당이었고 수백만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본은 이런 구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기업이 고정비용 구조를 스스로 늘리기 시작할 때 말이죠. 실적이 좋을 땐 괜찮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꺾일 때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원래 사이클 변동이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엄청난 흑자를 내다가도 순식간에 적자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사실상 자동지급 구조처럼 만들어버린다? 시장 분위기가 예민해지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주주 커뮤니티 분위기도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원래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장기 투자자도 많았고 국민주 이미지도 강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거칠었습니다. 그 돈은 결국 주주 돈 아닌가? 이건 단순 성과급 문제가 아닌데? 회사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죠. 특히 더 자극적이었던 건 일부 강성 발언들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 삼성 흔들어보자. 이런 표현들이 퍼지면서 분위기는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다르게 들렸거든요. 자신이 투자한 회사, 자신 노후 자금이 들어간 기업, 국민연금까지 묶여있는 대표 기업. 그런데 그 회사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회사 가치 하락을 이야기한다? 시장에서는 이 장면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변화 하나가 드러납니다.
예전 한국에서는 주주 목소리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오너 중심으로 움직였고 소액주주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 규모도 커졌고 국민연금 영향력도 커졌고 행동주의 펀드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노사 갈등조차 주주 변수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당시 일부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주주 가치 훼손 아니냐? 손해배상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경영진도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사 갈등의 제3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삼성 경영진은 이 흐름 역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순 생산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 바로 그거였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 입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언제든 멈출 수 있는 회사보다 절대 안 멈추는 회사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 대만 TSMC가 글로벌 자본에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반도체 산업 자체를 국가 전략 산업처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사 갈등이 한국처럼 외부로 크게 드러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기업에서 5만 명 총파업 뉴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 비교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누가 더 안정적인가? 그리고 자본은 원래 가장 차가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더 안전한 곳, 더 예측 가능한 곳, 더 멈추지 않는 곳, 특히 AI 시대에는 그 경향이 훨씬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 안보 산업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글로벌 자금은 이상하게 삼성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위험한데 왜? 그런데 그들은 노조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들은 이번 총파업 이후 삼성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장에서는 아주 조용한 데이터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택과 기흥라인 주변 자동화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큰손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삼성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글로벌 자본은 이번 사태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 파업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파업을 막는 방향이 아니라 파업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삼성 내부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투자 확대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자본은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먼저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캐펙스였습니다. 반도체 기업에서 캐펙스, 즉 자본적 지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어디에 미래를 걸고 있는지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 평택과 기흥 신규 라인 관련 투자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장 예상은 단순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 삼성 역시 생산 라인 확대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었죠. 그런데 실제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을 늘리는 방향보다 사람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시장도 이 변화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큰손들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 비슷한 패턴을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노동 충돌 이후 기업이 자동화 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흐름 말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비슷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던 판단과 이동, 그리고 유지 관리 영역까지 시스템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런 변화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더 그렇습니다. 수율 문제도 있고 클린룸 환경도 있고 초정밀 공정 안정성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글로벌 자본은 아주 중요한 걸 읽어냅니다. 삼성이 이제 효율보다 통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과거 자동화는 대부분 비용 절감 목적이 강했습니다. 사람보다 싸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유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사람이 멈출 수 없는 시스템 자체를 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이미 속도 전쟁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엔비디아는 계속 물량을 요구하고 있었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공급 불안정성, 바로 그거였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언제든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 고객사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고객이 불안해지는 순간 점유율은 경쟁사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특히 AI 시대는 단순 제품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바로 그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 때문에 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 삼성에게 이건 단순 노사 갈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삼성 내부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인간이 가장 큰 변수라면 그 변수를 시스템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을까? 여기서부터 삼성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삼성은 사람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보상, 더 강한 통제, 더 정교한 인사 시스템. 하지만 이번 총파업 이후 삼성 내부에서는 점점 다른 생각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관리할 필요 자체를 줄일 수는 없을까?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본은 바로 그 변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건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없는 시스템, 멈추지 않는 공장,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자본 입장에서는 이보다 안정적인 구조가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장기 수익성 개선 가능성, 구조적 비용 안정화, 생산 안정성 강화. 겉으로는 자동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보고 있었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간 리스크 축소, 바로 그거였죠.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도 점점 확신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총파업은 단순 위기가 아니라 회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평택에서는 삼성 역사상 가장 차가운 프로젝트 하나가 조용히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2030년 이후를 보고 준비되던 계획. 하지만 이제 삼성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파업은 삼성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미래 공장에서 가장 불안정한 존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곧 삼성만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5월 18일 오후 평택에서는 삼성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차가운 결정 하나가 내려집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내부 결제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랐죠. 평택 P4포 무인화 가속 로드맵. 원래 삼성은 이 계획을 훨씬 천천히 가져갈 예정이었습니다. 2030년 이후를 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려 했죠.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은 단순 공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수율이 깨지고 수조 원이 증발할 수 있는 초정밀 시스템. 그래서 삼성은 원래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파업 이후 그 속도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이 단순히 자동화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없어도 돌아가는 공장,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던 영역에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움직이던 걸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중심이고 시스템이 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시스템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예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바로 그 구조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앞당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파업은 삼성에게 아주 위험한 확신 하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미래 생산 라인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는 어쩌면 인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삼성의 싸움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조와 협상하는 회사가 아니라 노조가 필요 없는 구조를 준비하는 회사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도, 아마존도, 글로벌 제조업 전체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사람을 더 잘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 없이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AI 시대 기업들은 점점 후자를 선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많은 몫을 요구했지만 자본은 인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삼성 총파업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2028년에 평택 공장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안, 예전처럼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움직이던 공간에서 이제는 시스템이 조용히 라인을 유지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판단하던 영역에는 디지털 시스템이 들어오고 사람이 반복하던 작업은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공장이 점점 멈추지 않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파업도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협상도 없습니다. 24시간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삼성이 진짜로 원했던 미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인간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 이번 총파업 이후 삼성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경쟁에서 중요한 건 단순 기술력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멈추지 않느냐라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AI 시대 공급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경쟁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삼성은 아주 차가운 결론 하나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계속 협상하는 구조보다 사람 없이도 유지되는 구조가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번 총파업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조는 회사를 압박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가장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 삼성의 자동화 속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이렇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삼성 총파업은 공장을 멈추려 했던 사건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공장을 가장 빠르게 앞당긴 순간으로 말입니다. 결국 이번 삼성 총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제조업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까웠죠. 예전 기업들은 사람을 더 잘 관리하려 했습니다. 더 많은 보상, 더 정교한 통제, 더 강한 조직 시스템. 하지만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질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 없이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방향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번 삼성 사태는 그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노조는 더 큰 몫을 요구했고 자본은 더 적은 인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자동화였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더 자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점점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고 공장은 점점 멈추지 않는 구조로 바뀌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제조업 전체에서 시작되고 있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은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아니면 사람 없이도 유지되는 시스템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